2022년 2월 말 키예프 인근의 한 경납고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에서 단 한 대뿐이었던 거대한 항공기가 불타고 있었거든요. 폭격과 화염 속에서 무너진 이 비행기는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었죠.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날개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전설이었습니다. 안토노프 AN-225 무리아, 이 이름 하나가 항공 역사 전체를 다시 쓴 기록이었는데 전쟁은 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전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N-225가 얼마나 큰 비행기였는지 숫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날개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88m인데 이건 자유의 여신상 높이보다 긴 거거든요. 기체 전체 길이는 84m로 축구장보다 짧지만 웬만한 건물 높이와 맞먹었죠. 빈 상태로도 무게가 285톤이나 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감이 안 오시죠? 보잉 737 여객기 3대를 합친 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여기에 화물을 가득 실으면 최대 640톤까지 나갔는데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비행기라는 타이틀은 AN-225가 만들어진 1988년부터 파괴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세운 기록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국제 기록 124개, 자국 기록 214개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건 단일 화물 수송 기록이었습니다. 2001년에 279톤짜리 화물을 한 번에 실어 날랐는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디젤 기관차, 거대한 발전기, 풍력 발전기 날개처럼 다른 비행기로는 꿈도 못 꿀 화물들을 AN-225는 거뜬히 실어 날랐죠. 심지어 130톤짜리 발전기를 통째로 싣고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72시간 안에 배달할 수 있다는 게 AN-225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비행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처음부터 화물기로 설계된 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이었거든요. 불안이라는 우주 왕복선을 개발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이 거대한 우주 왕복선을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시험 비행 후 다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는 거였습니다. 육로로는 불가능했고 기존 항공기로는 크기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설계국에 특별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우주 왕복선을 등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라는 거였죠. 안토노프 설계국은 이미 AN-124라는 대형 수송기를 만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력한 비행기를 구성했거든요. 동체를 늘리고 날개를 넓히고 엔진을 2개 더 달았죠. 1988년 12월 21일 드디어 AN-225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무리아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건 우크라이나어로 마리아를 뜻하거든요. 무게와 크기로만 보면 절대 하늘을 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무리아는 우아하게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불안 우주 왕복선을 등에 태우고 하늘을 날았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물체가 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했습니다. 무리아가 본격적으로 활약하기도 전에 소련이 무너졌거든요. 1991년 소련 붕괴로 우주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AN-225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몇 년간 경납고에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안토노프 항공사가 이 비행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우주 왕복선 운반용이 아니라 상업용 화물기로 개조한 거죠. 등 부분에 우주 왕복선 고정 장치를 떼어내고 내부 화물실을 확장했습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는데 금방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화물기가 됐거든요. AN-225의 심장은 엔진 6개였습니다. 날개 아래 양쪽으로 각각 3개씩 달려 있었거든요.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D18T 터보팬 엔진이라는 건데 하나당 추력이 229kN이었죠. 6개를 합치면 1377kN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힘이면 285톤짜리 거대한 기체를 들어올릴 수 있었거든요. 엔진 하나가 자동차 몇십 대를 동시에 끌 수 있는 힘이었으니까요. 연료 탱크는 날개 안쪽에 18개가 숨어 있었는데 총 용량이 무려 365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18시간을 쉬지 않고 날 수 있었죠. 비행 거리로 치면 15,000km가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논스톱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이 거대한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바퀴도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AN-225는 무려 32개의 바퀴를 갖고 있었거든요. 앞쪽 노즈 기어에 4개, 메인 랜딩 기어에 28개가 달려 있었죠. 메인 랜딩 기어는 양쪽으로 각각 14개씩인데 7쌍이 2줄로 배치됐습니다.
이 중 4쌍은 방향을 틀 수 있었거든요. 60m 너비의 활주로에서도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노즈 기어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무릎 꿇기라는 동작이었죠. 화물을 실을 때 앞쪽 바퀴가 쭈그리고 앉으면서 기체 앞부분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화물 적재가 훨씬 쉬워졌거든요. 조종실은 일반 화물기와 달리 2층에 있었습니다. 1층 전체를 화물칸으로 쓰기 위해서였죠. 조종사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보통 6명이 탑승했는데 기장과 부기장, 항법사, 무선통신사, 그리고 항공기관사 2명이었거든요. 요즘 항공기들은 자동화가 돼서 조종사 2명이면 되지만 AN225는 워낙 복잡해서 전문가 6명이 필요했습니다. 조종실 뒤쪽에는 승무원 휴게실과 동승자 공간도 있었죠. 장거리 비행 때는 교대로 쉬면서 가야 했거든요. 화물칸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이가 43m, 너비가 6.4m, 높이가 4.4m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보잉 737 여객기 한 대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표준 컨테이너는 16개까지 실을 수 있었고 승용차로 치면 80대 정도 들어갔죠. 화물칸 내부는 여합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온도나 습도에 민감한 물건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거든요. 천장에는 33톤까지 들 수 있는 크레인이 달려 있었는데 화물을 위치시키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화물을 어떻게 비행기 안으로 집어넣었을까요? 과정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먼저 노즈 기어를 완전히 접어야 했거든요. 175톤이나 나가는 앞쪽 착륙 장치를 들어 올리는 게 첫 단계였죠. 그러면 비행기 앞부분이 무릎 꿇듯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비행기가 불안정하니까 특수 지지대를 받쳐줬거든요. 비행기 무게를 지지대로 옮기고 나면 노즈 기어는 공중에 살짝 떠 있게 됐죠. 그 다음 앞쪽 화물 도어가 열리면서 혀처럼 생긴 경사로가 펼쳐졌습니다. 경사로 위에 레일 시스템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조립했습니다. 그 레일 위에 오렌지색 스키드라는 걸 깔았는데 이게 화물과 레일 사이의 마찰을 줄여줬거든요. 화물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이 스키드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화물과 연결된 강철 로프를 비행기 안쪽에 윈치 2개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센티미터 단위로 화물을 끌어당겼거든요. 승무원 2명이 안에서 로프가 고르게 감기는지 확인했습니다. 로프가 한쪽으로 쏠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거든요. 화물이 원하는 위치에 도착하면 레일 시스템을 분해하고 노즈 도어를 닫았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몇 시간씩 걸렸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운반할 수 없는 화물들이었습니다. AN225가 운반한 화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09년에는 벨라루스에서 아르메니아까지 174톤짜리 발전기를 실어 날랐거든요. 이 발전기는 너무 커서 육로나 해로로는 운반이 불가능했습니다. AN225가 아니었으면 분해해서 옮겨야 했죠. 2016년에는 중국에서 덴마크까지 풍력 발전기 날개를 운반했습니다. 길이가 42m나 되는 거대한 날개였는데 AN225 화물칸에 딱 맞았거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의료 장비를 긴급 수송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까지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실어 날랐죠. 군사 장비도 많이 운반했습니다. 물론 상업적 용도로만 썼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군용 헬리콥터나 장갑차를 긴급하게 옮겨야 할 때 AN225를 용역했거든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군 장비를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물자도 실었는데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AN225가 출동했죠. 2010년 IT 지진 때는 구호 물자를 가득 싣고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7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특히 유용했거든요. 항공 팬들 사이에서 AN225는 거의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SNS에는 AN225 도착 일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이 비행기가 어느 공항에 언제 착륙하는지 알려주면 수백 명이 공항으로 몰려갔죠.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로 공항 주변이 북적였습니다. 한국에도 2016년에 한 번 왔었는데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엄청난 인파가 몰렸거든요. 그 거대한 모습을 직접 보려고 온 사람들이었죠. 이륙할 때는 더 장관이었습니다. 285톤이 넘는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천천히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 엔진 6개가 내는 굉음, 이 모든 게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조종사들도 AN225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전 세계에 몇십 명밖에 안 됐거든요.
특별 훈련을 받아야 했고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이 필요했죠. AN225 조종사가 되는 건 항공업계에서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그만큼 조종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륙할 때 속도가 시속 300km 이상 나와야 했고 활주로 길이도 최소 3,500m는 필요했습니다. 착륙은 더 신경 써야 했죠.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접근 각도와 속도를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활주로가 손상될 수 있었거든요. 연료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1시간 비행에 15.9톤의 연료가 들어갔거든요. 장거리 비행 한 번에 수억 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운임도 엄청났습니다. 시간당 수천만 원씩 받았는데 그래도 예약이 밀릴 정도였거든요. AN225가 아니면 운반할 수 없는 화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정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행 후 매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했고 부품 하나하나가 맞춤 제작이었거든요. 엔진 정비는 특히 복잡해서 전문 기술자들이 몇 주씩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AN225는 사실 2대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소련 시절에 두 번째 기체의 제작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30%에서 70% 정도만 완성된 상태에서 소련이 붕괴하면서 작업이 중단됐죠. 완성되지 못한 두 번째 AN225는 우크라이나의 공장에 30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가끔 완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거든요. 한 대 완성하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상업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단 한 대뿐인 AN225 무리아가 더욱 특별했죠. 2022년 2월이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월 2일부터 5일까지 AN225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중국 텐진에서 코로나19 검사 키트 90톤을 싣고 덴마크 빌룬드로 날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행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인근의 호스토멜 공항으로 돌아왔죠. 정비를 위해 경납고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호스토멜 공항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안토노프 항공사는 AN225를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륙 준비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고 이미 공항 주변에서 교전이 시작됐죠. 엔지니어들은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지키려 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항을 점령하면서 경납고도 공격받았거든요. 폭격과 화재 속에서 AN225는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날개가 부서지고 동체에 구멍이 뚫렸죠. 경납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기체를 짓눌렀습니다. 3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공항을 탈환했을 때 AN225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항공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는 애도의 메시지가 쏟아졌거든요. 단순히 비행기 한 대가 파괴된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날개가 사라진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AN225를 직접 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제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납고에 남은 건 불타고 부서진 잔해뿐이었거든요. 엔진은 산산조각 났고 한때 하늘을 지배했던 날개는 땅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강력했던 비행기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력하게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발표를 했거든요. AN225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기리는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비용은 최소 수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후원 의사가 쏟아졌거든요. 항공 팬들, 기업들, 심지어 다른 나라 정부들까지 재건을 지지했습니다. 재건이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완성되지 못한 두 번째 기체의 부품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원본 설계도도 보존돼 있고 AN225를 만들었던 엔지니어들 중 일부도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죠.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AN225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자긍심이었으니까요.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만든 걸작이었고 독립 후에도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재건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전보다 더 현대화된 비행기가 될 겁니다. 최신 엔진과 항전 장비를 달겠죠. 연료 효율도 개선될 거고요. 하지만 기본 설계는 유지될 겁니다. 그 거대한 날개, 6개의 엔진, 32개의 바퀴, 이 모든 게 AN225의 정체성이니까요. 재건된 AN225가 다시 하늘을 나는 날, 그건 단순히 비행기의 부활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될 겁니다.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다시 일어선다는 메시지거든요.
AN-225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죠. 30년 넘게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비행기가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살아남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재건을 향한 의지 속에 AN-225는 여전히 날고 있습니다. 무리아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마리아인데 이건 희망과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이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 후 전쟁으로 파괴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이름처럼 AN-225는 다시 희망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재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이죠. 항공 역사에서 AN-225만큼 독특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더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AN-225가 가진 상징성, 그 드라마틱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절대 복제될 수 없습니다.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에서 태어나 평화의 시대에 전 세계를 누비다가 전쟁으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호스토멜 공항의 경납고에는 AN-225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불타고 부서진 모습이지만 그 크기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이죠. 언젠가 이 잔해가 새로운 AN-225로 다시 태어날 날을 꿈꿉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 항공 팬들이 다시 한번 모여들 겁니다. 부활한 무리아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그건 인류의 승리가 될 테니까요. 파괴는 쉽지만 재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AN-225, 무리아. 세계에서 가장 거대했던 이 날개는 지금 땅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